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천주교의 4대 교리 가운데 하나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 외격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가톨릭의 주요 교리 가운데에는 기본이 되는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이 그것입니다. 천주존재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상선벌악은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강생구속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보속했으므로 누구든지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삼위일체 신비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형제적 나눔을 실천할 때,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 전수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몇 달 전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서울대교구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전수조사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구 내 본당 85곳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개인적으로 유해를 소유한 이들에게 신고하거나 봉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안치된 서울대교구 본당은 모두 85곳입니다. 다만 유해 증명서를 분실한 본당이 많아 확인을 거쳐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분배가 시작된 건 1969년부터입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전래박물관장을 지낸 이기명 신부가 기록한 일지를 보면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1983년에 대량으로 분배됐습니다. 이듬해 103위 시성식을 앞두고 기도회나 행사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성당 등 교회기관 외에 신부와 수녀, 신자 개인에게도 유해가 분배됐지만 무분별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관례와 전통에 맞게 분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해 수령자가 기록된 문서에 자세한 신상 정보가 없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당시 교회 책임자들이 대부분 선종해 증언을 수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983년 모 본당이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도난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한 건 2020년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1년 전으로 전임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교구 사제들과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분배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구 조사가 진행되던 중 올해 3월 인터넷 장터 사이트에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개인적으로 성인의 유해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올해 9월 순교자 성월까지 서울대교구 사무처에 신고하거나 교구에 봉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구는 신고 기간이 끝난 후 교구장 증명서가 없는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교회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를 통해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가짜 유해의 유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무처는 본당 외에도 수도회 등에 분배된 성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의 유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4세기부터 순교자의 무덤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해 7에서 8세기에는 성인 유해의 분할안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사고 변화와 여러 위험성에 대비해 교황청 시성부는 2017년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성인의 유해를 나누어 경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이지만 교회법상 매매할 수 없고 교구장 허가 없이 양도나 이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에 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염려하는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가운데 굵은 뼈들은 대신학교 성당에, 하악골은 미린의 성지에, 치아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현황을 조사해 자료집을 펴냈던 이기명 신부는 후배 사제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후배들이 잘 알아서 잘 공경하고 본받아라 하는 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내려오는 하나의 그 표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을 신학교에서 보존하고 있는 거지. 신자들도 꼭 뭐냐면 김대건 스님뿐 아니잖아.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있으니까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신자 생활을 갖다 잘해서 모두가 다 하나들이고 다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갖다 바라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한반도 평화를 더 간절히 염원하게 되는데요. 한국천주교회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고 9일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또 춘천교구에선 침묵의 성체조배가 한창입니다. 이어서 군종교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봉헌한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미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기도하며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는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북한과 접해 있는 춘천교구에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으로 침묵의 성체조배가 한창입니다. 교구 내 61개 본당 신자들이 분단된 세월을 돌아보며 지난달 2일부터 매일 1시간씩 침묵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성체조배는 2000년 대희년 이후 22년 만으로 오는 24일까지 54일 동안 이어집니다. 6.25 전쟁 발발 당일인 25일엔 전국 교구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는 25일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가 진행됩니다. 대구대교구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광주대교구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북한과 맞닿은 의정부 교구와 춘천교구는 각각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주교자 중림동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전교구는 25일 미사에 앞서 24일 저녁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올해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바칩니다. 9일 기도는 17일부터 매일 미사 전후 공지된 지향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지향엔 평화 통일을 위한 회심부터 남과 북의 복음화, 이산가족과 탈북민, 평화의 일꾼을 위한 기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북한을 살펴보고 종교인의 역할을 고찰하는 심포지엄도 마련됩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오후 2시 발표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열립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영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홍상영 사무총장, 춘천교구 묵호본당 정홍 신부가 논평자로 나섭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 냉랭한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신자들의 기도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분단이 없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평화를 갈망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안식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주교는 먼저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참배를 마친 서주교는 호국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이어 장병묘역을 찾아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분들이야말로 그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현충원 참배를 마친 서주교는 군종교구 삼위일체 성당에서 교구 4대단 공동집전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주교는 강론에서 젊고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라며 그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아있는 사람은 뭔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아있던 먼저 데려가시던 그것은 하느님의 그런 결정이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날 속에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주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설적으로 이 땅을 지키는 군인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며 우리 사회가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는 군인은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는 집단이고 그 군인들은 평화의 사도다. 하늘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계속 정착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군종교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미사를 대면으로 봉헌했습니다. 군종교구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위령서곤인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해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30년간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한국인 첫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 후에는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12 제막식과 축복식도 열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부인 고 김근태 지카리아 선생의 명예도로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김근태 선생이 거주했던 서울 도봉구의 김근태 길이 지정됐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천이 거치면서 비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을 맞아 건립된 기념 시비입니다. 시비엔 정호승 시인의 시 명동성당이 국문과 영문으로 새겨졌습니다.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성자가 바보가 되는 곳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많은 이들에게 김수환 추기경을 떠올리게 했고 추기경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비로 제작됐습니다. 저는 명동성당이라는 시를 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명동성당 시비는 앞으로 명동성당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또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념 시비 제작엔 명동 1단계 공사에서 발굴된 석재들이 활용됐습니다. 오른쪽 돌은 성교회를, 왼쪽 돌은 김추기경을 비롯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래쪽은 초창기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와 이를 양분으로 성장한 교회가 선교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시비에 성수를 뿌리고 축복한 뒤 추기경에 대한 추모 열기가 시복 운동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김수환 주기경님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수환 주기경님의 그러한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서 또 이렇게 복자로 올리는 또 그러한 운동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대주교는 앞서 봉헌된 기념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이어받아 명동대 성당이 새로운 역할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통해서 명동 성당이 민주화의 보루와 횃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시대의 명동 성당은 참 희망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념미사에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의 조카 손녀 김은희 씨는 추기경을 기억하고 기도해준 많은 신자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우리 추기경님이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이 미사 시간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집안의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해등로 3길에서 해등로 4길까지 이어지는 장동 삼익아파트 일대. 김근태 선생이 생전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최근 김근태 길이라는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됐습니다. 김근태 길은 길이 813m, 폭 20m 구간입니다. 시작 지점과 중간 지점, 끝 지점 등 3곳에 김근태길 명예도로 명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근태길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김근태 선생의 생애와 발자취를 통해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 계승하여 도봉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예도로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명예도로 지정을 위해 김근태 재단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명예도로명 사용 기간은 5년입니다. 김근태길 주변에는 초중학교 등이 위치해 학생들의 현대사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근태길을 걷다 보면 밤골 어린이 공원과 생태공원인 초안산 근린공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설 방문길에 김근태 선생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말 개관한 김근태 기념도서관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자 했던 김근태 선생의 정신을 담아 어느 방향에서든지 접근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건축됐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록물을 보존 전시하는 기록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겸하는 복합문화공간 라키 비유명 도서관의 특징을 가집니다. 도봉구는 김근태 길과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통해 구에 깃들어 있는 현대사 인물들의 숭고한 뜻을 미래 세대에게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 대상의 내고장 역사문화시설 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작년 12월 도봉산 입구에 건립 개관한 김근태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누구나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죽음을 의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살인행위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외출이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과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니다. 실태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선 찬성률이 약 40%였는데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밑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경제적 효율성만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문화 내지는 사고방식의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 삶의 가치를 뭐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쾌락 같은 것을 또 이제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존엄사나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그런 고통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가톨릭 교회는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통증 완화 치료를 장려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은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완화하는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생명까지 없앤다. 그건 아닌 것이고, 우리나라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료 행위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4월 기준 126만 명입니다. 말기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집이나 전문 병동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암 사망자의 23%만 이용했습니다.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선 유언장이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가족들과 화해하고 필요하면 또 가족들에게 사랑했다, 고마웠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만난 게 아니면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었다. 또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게 정말 품위 있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입양된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 인구로는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파악된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1,363건으로 이전 달보다 30%나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유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제도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동물에 무선 식별 장치를 필수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가 계도 좋지 않은 수준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키우던 동물이 중성화가 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이런 경우들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반려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 다수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넘긴 후 보호자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경이 될 때도 등록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변경해야 되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모견은 등록을 했지만 이제 중성화가 되지 않아서 태어나는 그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된 채로 계속 개체가 증식되기도 하고. 이처럼 단속과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의 올바른 책임의식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이를 존중하는 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생태수호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관리자로서 그것들을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문화에 대해 사회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인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늘려 이를 맞교하는 건데요. 최근 대법원에선 이 제도에 대한 판결 하나가 나와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임금 피크제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때 당시 국내 기업 대부분이 호봉제를 택해 입사 후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선 절반 이상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선 절반 가까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도입된 임금 피크제. 하나의 트렌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됐던 임금 피크 제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 피크제의 합리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에 타당성이 있는가?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었는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또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여기서 도입 목적은 청년 고용 창출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 도입 후 청년 고용은 늘어났을까? 2017년 국회 예산처가 발행한 보고서와 지난해 한국경제통상학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청년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고 고령층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이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 유형은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판결의 경우는 정년 유지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 강행 규정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초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하면 적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이런 재원이 청년 고용 창출로 진짜로 사용됐는지 이걸 확인하겠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현행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법적 정년인 60세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법적 정년인 60대 이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반대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대한민국 속에서 임금 피크제는 사라져야 할 제도일까? 한 기업 안에서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보존하기보다는 정년 이후의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대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년이 60세에서 63세 혹은 65세로 법제화된다면 또다시 임금 피크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정년 연장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이 나올까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을 요리매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인데도 아직까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고등어구이.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반찬이지만 무서운 반찬이기도 합니다. 생선을 굽는 과정에서 1세제곱미터당 2,5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인 100 마이크로그램보다 2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구이뿐만 아니라 삶거나 튀기기만 해도 평상시에 배가 넘는 초미세먼지가 배출됩니다. 일명 요리매연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요리매연 속엔 포말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선 요리매연 노출 상태와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 급식실과 각 가정은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조사 결과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출평가라는 걸 해야지 답을 찾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닌 그냥 전체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체계적인 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우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리 전후에 인접해 있는 교실 또는 교무실에 대기질이 정말로 바뀌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일단은 현재 그 배출량을 어떻게 저감해야 되는지 어떤 사회적이나 기술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환기를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면을 관리 감독할 확실한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교는 물론 가정과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요리면이 배출되는 탓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시민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 근본적인 저감과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시민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CPBC 장현민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최근 영성체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낙태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신앙생활의 근간인 영성체, 성체성사 참여 금지는 어떤 처벌인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펠로시 의장에게 영성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펠로시 의장이 가톨릭 신앙을 드러내면서도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뿌리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고해 성사를 받기 전까지는 성찬 전례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결에 지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코르딜레오네 대주교의 판단에 깔린 배경은 무엇일까? 교회법 1397조는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경우 재판 없이 그 사실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성체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낙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성체 금지 조치는 직접적인 교회법 규정보다는 윤리와 교리의 측면에서 내려진 대주교의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낙태에 대한 협력도 중죄로 보고 이 또한 파문으로 제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가톨릭 의원은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죄를 지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추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성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님께서 서한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영성체 금지 조치는 교회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배교나 이단, 이교, 교황에 대한 폭력, 성체 모독 등의 행위가 일어날 때 낙태와 같은 자동처벌의 파문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법적으로는 파문처벌, 금지처벌이라는 이러한 죄에 떨어졌을 때만이 이제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사제인 경우에는 성사를 거행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이제 이 영성체 금지에 대한 이 조치는 그러한 면에서 중죄에 대한 그러한 금지 처벌인 것이고, 이후 정상적인 성사 생활을 하려면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심 어린 통회를 바탕으로 한 고해 성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근간이자 그 자체로도 표현되는 성체 성사. 성체 성사에 교회와의 일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만큼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의 하나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의 하나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이들이만이 영성체의 초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에 항상 우리 신자들은 충실해야 되고. CPBC 김형준입니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BTS의 인기와 위상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도 방문했는데요. 글로벌한 인기 덕분에 팬들인 아미의 국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두바이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자 아미들이 BTS의 나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음식점. BTS 멤버들의 사진으로 가득한 이 식당의 건물은 전 세계적인 스타 BTS가 데뷔하기 전 첫 번째 연습실이 있던 곳입니다. BTS가 맹연습을 하던 건물의 1층이 식당이어서 BTS가 집밥이 그리울 때 찾던 식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덕분에 BTS 팬 아미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거주하는 아우라와 엘리 모녀, 그리고 친구 마리아 씨는 한국 여행 중 몇 번이나 이곳을 찾았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수월해졌고 BTS를 비롯한 한류에 관심이 많아 주저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열흘에서 3주간 한국에서 지내며 서울과 부산 등을 여행했습니다. I think for me that would be the Paris because it represents you can really feel Korea's history. So all the historical site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엘리 씨의 어머니 아우라 씨는 여행 기간 맛본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그리고 BTS가 좋아 한국어를 배웠다는 마리아 씨는 친구 모녀의 첫 한국 여행에 가이드를 자청했습니다. 그 동네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한옥마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옛날 느낌이어서 친구들한테도 무조건 거기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들은 한국교회 1번지 명동우대 성당 순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걸려있던 십자고성을 보고 가톨릭 신자 식당인 것을 알게 된 이들이 식당 주인 부부의 안내로 명동 성당을 순례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한국 신자들에게 받은 인상이 궁금했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when I came to Korea that sometimes I feel Koreans are even more religious or very deep with their faith. So I was very surprised in a good way. 루마니아 출신인 이들은 루마니아의 국교가 정교회라 가톨릭 신자들은 두 번째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는 외국인이 인구의 80%에 달하는 열린 도시여서 아랍 국가임에도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이들은 BTS가 두바이에서 콘서트를 하는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했습니다. We truly appreciate them. We've been following them from the beginning and we've seen more than just, of course, the hard work, talent, determination. We know how much effort they put in this and they deserve to be where they are because it's just the result of their efforts. But more than that, I hope they stay healthy and safe. And I just want them to know that there are some other people waiting to work together, like us. CPBC 이희미입니다. 지난 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물류 대란이나 수출 차질 등 파업의 부정적 결과만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이번 파업의 핵심 이슈는 바로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노동자를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입니다. 낮은 운송료로 과적과 과속이 빈번해지고 운수 노동자의 과로가 반복되면서 도로교통 안전 문제가 지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매년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을 적용해 운수 노동자 수입 보장과 도로교통 안전을 동시에 기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올 연말이면 끝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노조 측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대상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만이 아니라 모든 화물 운송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운송을 발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로 국내 육상 물류비가 크게 올랐고 한시적이었던 제도인 만큼 제도의 정확한 효과와 산업계 전반의 영향을 두루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요? 우선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은근히 공을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에 다양한 논의가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의 상황을 살펴보죠. 안전운임제는 한시적 제도였기에 작년에 지속 여부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의 관심은 이런 민생 법안에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책임 공각만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각 계파별로 비대위 구성과 당대표 선출 규정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만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 당대표와 한 중진 의원 사이의 잡음만이 요란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쇄신과 개혁 이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화물연대 파업뿐만이 아니라 대선 기간 동안 뜨거웠던 코로나19 극복 정책들, 연일 치솟는 고물가 대응,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험 등 다양한 난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역시 국회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도 그러하겠지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화물연대 파업 언제쯤 해결하시렵니까? 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사회 현안 조정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